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유지보수는 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유지보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을 위한 컨설팅에서도 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고, 댓글로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다들 부담감을 먼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유지보수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는 동인이 되기도 하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도 유지보수를 일정 기간 동안 개런티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해서 돈을 안 받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받고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럼 유지보수가 어떻게 돈이 되게 하느냐? 가령 유지보수는 이 서비스를 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되고, 그렇게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어야 서비스를 저에게 개발을 하고, 개발자를 채용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저에게 지속적인 개선이나 아니면 오류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사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이거를 할 만한 돈이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제가 유지보수를 좀 꺼려지는데, 돈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태도로 드러나고, 또 뭐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 속도가 늦어지는 걸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고객사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 정책을 정해야 프리랜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만족스럽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고정금액이랑 변동금액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고정금액은 기간에 대해서 받는 돈입니다. 가령 1년 동안은 유지보수 대행을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기간 자체에 대해서 기본 계약금액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능이 추가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제 시간이 들어가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적 기준을 세우셔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금액은 기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이 기간 동안 월 얼마씩 저에게 주셔야 제가 유지보수 의무가 생깁니다 라고 고정금액을 정해주시고, 변동금액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고객사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했을 때 정말 간단한 수정이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기능에 대한 오류 수정은 무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뭔가 기능이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를 해야, 그리고 이 비용은 지나치면 안 되죠. 내가 개발을 할 때 고객사에게 청구했던 견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비스가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로 만들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 계약 금액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고, 그렇게 서비스가 커지고 있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제가 유지보수를 담당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책은 잘 설정을 해두셔서 처음에 개발 계약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고지가 되거나 아니면 개발 계약서 상에 이 유지보수 정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비용을 받는다는 게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예 확정적으로 유지보수 계약 정책이 있다, 그래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시면 몇 년 동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고객사에게 좀 메리트가 됩니다. 물론 일정 기간을 제가 유지보수 대응한다는 거는 저에게도 부담인 거잖아요. 이거는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령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유지보수 요청이 오면 시간을 빼다가 거기 써야 되는 거고, 기존 프로젝트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술 스택을 전반적으로 바꿨는데 예전 스택으로 개발된 고객사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유지보수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 예전 스택을 제가 또 찾아봐야 되거나 옛날에 짰던 코드를 다시 읽어봐야 되거나 하는 거는 저에게 비용이기도 하고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유지보수 기본 계약 금액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잘 녹아 있기만 하면 유지보수 정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수익성 있는 매출로 전환을 한 거여서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고객사가 많아지고, 이 고객사가 다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을 해주시면은 이거 자체로도 꽤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사에게는 안정감을 주면서 저에게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일정 금액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세우시는 게 좋고요. 유지보수 비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 비용이랑은 별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서버 비용이라고 해봐야 호스팅이 몇만 원 정도 수준이겠지만,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버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기도 하거든요. 저희 고객사 중에 월 1,000에서 2,000 사이로 서버 비용이 발생하는 고객사도 계신데, 그거를 제가 대신 내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버 비용이나 도메인 비용 아니면 앱스토어 개발자 등록 비용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별도로 잡으시고, 유지보수 비용은 딱 저와 고객사, 그 프리랜서 개발자분과 고객사 사이에 유지보수를 위한 기본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해요. 호스팅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할 것 같으면은 그냥 퉁쳐가지고 제가 호스팅 대신 등록을 하고 관리해드리고, 그냥 그 안에 유지보수 비용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건 잘 정하시기 나름인 것 같고요. 서비스가 커질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꼭 별개로 구분을 하는 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지보수랑 하자보수는 구분이 돼야 되죠. 제가 생각하는 유지보수의 개념은 하자보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수정, 하자에 대한 오류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 요청을 했을 때 이걸 대응해드리는 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해드리는 거, 서버를 늘려야 될 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드리는 거, 기능 추가에 대해서, 기능 수정에 대해서 대응해드리는 게 유지보수 개념이고, 이 안에 하자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하자보수는 내가 구현을 했던 기능에 대한 오류 수정입니다. 아까 사용자가 늘어나서 서버를 확장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능은 바뀐 게 없는데 하자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되거나 앱스토어 아이폰, 안드로이드 SDK 버전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건 하자가 아니고, 이거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냥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비용 청구를 고객사에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자는 예외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오류, 그리고 뭐 텍스트가 길어졌을 때 레이아웃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오류 뭐 등등 자 고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오류들이 주로 하자 보수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으로 구현을 했다면요. 만약에 뭐 구현하기로 했던 기능을 정상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구현을 해놨다. 그러면 구현을 덜 한 거기 때문에 뭐 하자 보수죠. 그것도 하자 보수인데 금방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참 구현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무료기간이랑 유료기간 이라는 표현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유지보수 기간을 뭐 연간으로 둔다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뭐 개발이 끝나고 뭐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고쳐드린다 이런 기간을 가질 수 있겠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무상으로 하자에 대해서 수정해드리는 그런 기간을 가져갈 거예요. 그걸 무료기간이라고 본다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오류, 그러니까 3개월로 정했다고 하면 3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라고 해둬야 갑자기 1년 있다가 그 프로젝트를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는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뭐 개발자가 퇴사했는데 갑자기 고쳐달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무료 기간이 끝난 후에는 유료 기간으로 정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지 그 기간 동안에 대응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고치는 것 자체는 무상으로 하더라도 유상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어야 제가 하자보수를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 계약이 된 고객사들만 제가 고려해가지고 뭐 개발자가 퇴사했을 때 인수인계를 해둔다든지 아니면 그 코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해둔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료기간과 유료기간에 대해서는 개념을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지보수 그 기본 계약 금액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라는 점이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는 그 돈이면 낼 수 있지 라고 할 만한 금액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고 중단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냥 만들어 놓고 서버만 돌아가고 방치를 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제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지 않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비스를 지금 계속 할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이 약간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애매한 고객 은 차라리 일찍 그분들도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건 그냥 아예 중단하고 뭐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새로 플랫폼을 준비를 하시거나 뭐 나가고 있는 서버 비용도 그냥 딱 끝내는 게 낫지 서버 비용 몇만 원 안 드니까 그냥 계속 켜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방치하고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용자가 갑자기 이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사용자가 늘지 않잖아요. 뭐 서비스라는 게 계속 공들이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바이럴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용 케이스를 보여주고 홍보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비스가 조금씩 커지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계신 고객사에서 제가 유지보수 비용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돈이면 그냥 내놓고 뭐 언젠가 요청을 하면 대응을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게 하지 않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 그냥 서비스 딱히 운영 나중에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유지보수는 따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내부에 개발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개발자가 그냥 가끔씩 담당을 하게 하는 차원으로 저에게 인수인계를 가져가시게끔 유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굉장히 잘 해드려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유지보수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객사에서 말을 하셨으면 인수인계 자료 잘 정리해가지고 비밀번호 필요한 건 비밀번호 잘 정리해두고 뭐 서버에 접속하는 키파일이나 앱스토어에 등록하기 위한 뭐 키파일 같은 것들 다 잘 정리해가지고 고객사에게 다 완전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유지보수 진행 안 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뭐 프로젝트 소스 코드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코드 다 잘 넘겨드리고 그럼 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 뭐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유지보수 비용이 뭐 프로젝트 금액대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고객사에게 유지보수 계약 금액으로 안내드리는 비용을 보니까 프로젝트의 한 10% 전후인 것 같더라고요. 프로젝트 전체 개발 비용의 한 10% 전후를 연간 유지보수 기본 계약 금액으로 잡아놓고 여기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기능 수정이나 기능 추가가 되는 것들은 그냥 그거에 대한 별도의 견적을 잡아서 추가로 비용 청구를 하는 개념이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느 업체를 보니까 이제 뭐 기간 제한 없이 유지보수를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많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이제 언제까지 한다는 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그냥 앞쪽에 뭔가 홍보 문구에만 그렇게 담아놨으면은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한 제한 없이 유지보수를 하겠다라는 걸 계약서에 박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개발 업체가 이제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고객사에서 5년 만에 뭐 연락을 줘가지고 이거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수정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사도 그런 건 좀 걸러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내가 뭐 영원히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업체가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개인 프리랜서들도 태도가 되게 좋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되게 쉽게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저는 태도가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인간 군상은 다양하잖아요. 개발자라고 해서 뭐 굉장히 꼭 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지속 가능한 유지보수 정책을 정해두시고 그리고 고객사에서도 활발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는 이 비용이면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금액대를 연간 또는 월간 유지보수 계약 금액으로 잡아두시고요. 뭐 계약은 모두 사인으로 하세요. 뭐 간단한 유지보수 계약을 뭐 또 만나가지고 도장 찍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발 계약서가 있으시면은 거기에 그냥 유지보수 항목에 대한 문구 추가를 하셔서 법적으로 검토를 받으시면 물론 더 짜임새 있는 문구가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고객사와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을 할 건지, 비용은 어떻게, 기간은 어떻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어떤 걸 대응을 하기로 했고 뭐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는데 대신에 뭐 추가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견적을 잡고 진행 여부를 그 시점에 결정을 한다 라든지 이런 문구들을 그냥 포함시키면 고객사와 약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발이 끝났으면은 이 고객사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 기간을 같이 거쳐온 거잖아요. 돈도 잔금까지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경우니까 그냥 뭐 모두 사인 계약도 어느 정도 귀찮으시면 그냥 메일로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 뭐 제안 드립니다 라고 그냥 간단한 프로젝트면은 그런 식으로 전 넘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확실한 내용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고요. 제가 볼 때 상식선에서는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 궁금하신 사항 또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1대1 코칭을 받고 싶으시면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비용을 받고 있고요. 뭐 조금 딴 얘기를 드리면 어제 저녁에 왕십리 아이맥스에서 듄2를 보고 왔는데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뭐 다른 리뷰어들 영상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원은 보고 가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듄 소설을 봤거든요.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조금 학습을 해뒀습니다. 이게 세계관을 좀 모르고 보면은 저게 뭐지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먼 미래를 다룬 SF인데 그런 SF들을 보면은 거의 무조건 로봇 나오고 우주선 간에 전투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그런 SF도 저는 좋아하지만 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혁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인간이 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 거의 예지 능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의 인간의 진화가 묘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소설이 쓰여진 게 1965년도라고 하는데 물론 영화에서는 훨씬 더 그런 상상력이 비주얼하게 잘 표현이 됐겠지만 굉장히 먼 미래에 이렇게 인간이 지적으로 진화하고 그 지적으로 진화하는데 어떤 행성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행성의 자원을 둘러싼 정치와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다른 영화들, SF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대부분 챙겨보지만 점점 그 패턴이 익숙해져서 좀 지루해져 있는데 듄 같은 경우에는 SF고 굉장히 미래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신선한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잘 그려졌어요. 제가 소설을 봤잖아요. 영화와 소설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거의 그대로 가고요. 소설을 읽은 다음에 이 소설 속 장면이 영화로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설은 엄청 두껍고요. 전 처음엔 종이책으로 보다가 이게 들고서 보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로 잘 읽었습니다. 듄 1, 2는 그 듄 소설 1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영화와 함께 잘 즐기시려면 1권만 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거는 홍보는 아니니까 이번 영상에는 좀 개인적인 잡설을 좀 섞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